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컴퓨터 화학 수업을 담당하게 된 화학과 이주영 교수입니다. 네. 네, 현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시간은 개론 시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수업의 개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그 소개를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이제 온라인 강의로 녹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개요 및 평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본 수업은 이론 수업과 전산실에서 이루어지는 실기 수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론 수업을 그 주 첫 번째 시간에 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실기 수업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학사 일정도 바뀌고 해서 이론 수업을 앞에다가 몰고 실기 수업을 뒤쪽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을 봐서 이제 유동적으로 또 조금씩 조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평가에 대해서는 일단 중간고사, 기말고사 필기 시험이 한 번씩 있고요. 그다음 기말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계산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각자 자유 프로젝트를 해서 보고서를 써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출석 및 숙제가 10%고요. 그리고 강의 계획서에서 보았을 텐데 이제 본 수업은 원래 이제 영어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 수업은 영어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제 실습 수업은 이제 영어와 이제 한국어를 이제 병행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어 수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수업 성적 평가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화학에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왜 사용을 해야 될까요? 이제 본 수업은 컴퓨터 화학이라는 수업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예전에 이제 폴 디락이라고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양자역학의 기초를 닦았던 매우 유명한 과학자가 했던 말이 있어요. The fundamental laws necessary for the mathematical treatment of a large part of physics and the whole of the chemistry are thus completely known.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양자역학이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리와 화학의 이제 대부분을 이제 다루는 수학적인 기반은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런데 the difficulty lies only in the fact that application of these laws leads to equations that are too complex to be solved.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수학적인 식들이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는 데 있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역학을 통해서 미시적인 세계를 기술할 수 있는 도구를 얻었는데, 미시적인 세계를 기술할 수 있는 어떤 식을 알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 식이 손으로 풀기에는, 사람의 머리로 풀기에는 너무나 복잡하다는 게 문제다 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식을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풀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전산화학 혹은 계산화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물리화학 2 시간에 배웠겠지만은 우리가 애널리틱하게, 즉 이제 손으로 수식을 써서 수식을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는 거는 수소 원자만 가능합니다. 전자가 하나 있는 경우, 원자 핵 하나, 전자 하나. 전자가 2개만 되더라도 이제 식을 우리가 해석적으로 쓸 수가 없고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풀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스템의 경우, 전자가 2개 이상 있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오로지 근사적인 해만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이제 통계 인력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그 화학에서 우리가 다루는 많은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은 수의 입자, 원자 혹은 이제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보가드로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인 것처럼 굉장히 많은 수의 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시스템을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각 원자나 분자를 하나하나 일일이 1몰게 되는 분자를 하나하나 일일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다 그만큼 숫자가 되는 식을 일일이 써서 다 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컴퓨터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제 작은 물체, 작은 것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이제 로버트 훅이 만들었던 최초의 현미경이 되겠습니다. 로버트 훅이 이 현미경으로 코르크를 관찰을 해서 이제 코르크로부터 최초로 이제 셀이라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현미경이 점차 발전을 해서 이제 현미경을 넘어서서 20세기 들어와서는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 NMR, 크라이오 EM 같이 이제 미시적인 분자들을 관찰하기 위한 많은 그 실험 방법들이 개발이 됐고요. 이러한 실험 방법들이 이제 이만큼 많은 이제 노벨상이 이런 실험 방법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톰이나 분자, 원자나 분자를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요. 첫 번째로 NMR의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유기 시간에 배웠다시피 NMR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유기 분자의 구조를 결정하기 위해서 NMR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것이 이제 NMR 기계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NMR 픽입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NMR 픽이 조금 지저분하죠. 근데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각 픽에 대해서 이 픽을 가질 때 이것들이 어떤 분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즉 피크의 위치로부터 분자의 아이덴티티, 그 분자가 어떤 분자인지를 간접적으로 알아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제 NMR을 찍음으로 해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픽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함으로써 우리가 분자가 어떤 분자다라는 것을 알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 많이 사용되는 방법,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는 이제 엑스레이 X선 결정법, 결정학이라고 하는데요. 결정. 자, 이런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는 어떤 몰레큘을, 내가 구조를 알고 싶은 몰레큘이 있을 때 구조의 크리스탈을 만들어서 그 크리스탈을 포항에 있는 가속기 연구소로 들고 가서 거기에서 매우 강력한 엑스레이 빔을 때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회절 패턴을 보고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여기 있는 것이 단백질 덩어리, 이게 정확히 어떤 몰레큘이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이게 아마도 어떤 바이러스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단백질 혹은 이제 뭐 바이러스든 요런 이제 어떤 우리가 관심이 있는 생체 분자 혹은 유기 분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단백질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생화학 연구실에서 이러한 크리스탈로 결정화를 시키게 됩니다.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단백질이 차곡차곡 똑같은 패턴으로 여러 개 쌓인 것을 우리가 이제 크리스탈이라고 하게 되죠. 근데 이런 크리스탈을 아까 얘기했듯이 포항에 있는 가속기 연구소를 들고 가서 엑스레이를 쪼이면은 이러한 디프랙션 패턴, 회절 패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절 패턴을 얻으면은 거기에서부터 일렉트론 덴시티 맵을 얻게 되고요. 그 일렉트론 덴시티 맵으로부터 우리가 원자의 위치를 알아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여기 안에 보이는 이런 노란색 명확한 그림이 아니라, 사실 이런 그림이 아니라 여기 밖에 있는 이런 그물 모양의 굉장히 그 얼그멀그한, 굉장히 그 세세하지 않은 이러한 맵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맵을 얻으면은 이 맵에다가 우리가 원자 위치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적당히 끼워 맞춤으로써 각 원자의 위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가 이제 단백질의 구조를 보는 데 있어서는 가장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가장 큰 단점은 크리스탈을 키우는 것이 짧을 때는 뭐 1-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지만은 길면은 몇 달에서 혹은 뭐 1년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단백질 구조를 결정하는 게
사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노동력도 많이 드는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최근에 또 각광받고 있는 High Resolution Microscope. 이제 고해상도 형광을 이용한 현미경 이미징 방법인데요. 옆에 있는 것은 셀입니다. 셀. 여기 옆에 보이는 것은 셀인데요. 세포 하나인데요. 이제 세포에서 세포 핵, 그다음 사이토스켈레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다른 색을 방출하는 형광물질을 거기에 붙인 다음에 이제 빛을 쪼여줘서 레이저를 쪼여줘서 그 레이저 빛을 흡수했다가 형광 분자가 내는 형광을 보고 이제 여기가 핵이 여기 있고 사이토스켈레톤이 여기 있고 뭐 어떤 특정 단백질이 여기 있고 이런 것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최신 방법을 이용하면은 세포의 구조나 어떤 단백질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지만은 사실 지금 여기에서 보는 이 사이즈는 굉장히 큰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셀의 사이즈가 일반적으로 셀 크기가 7에서 8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7에서 8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미터는 10의 6승 미터죠. 그죠? 네. 요게 이제 약 7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하이드로젠 아톰 수소 원자의 크기를 생각해보면 수소 원자 크기가 보통 120 피코미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피코미터니까 1.2 곱하기 10의 10승 미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 얼마 정도 차이 나죠? 대략 한 10의 4승에서 10의 5승 만배에서 10만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그림에서 이런 이제 색깔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단백질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마이크로스코프로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원자를 관찰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 STM. STM의 원리는 바로 이런 이제 이런 이제 금속 끝에서 이렇게 이제 시료 표면으로 전자가 점프하는 것을 점프하는 터널링 효과를 봄으로써 이제 어디에 원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인데요. 지금 이것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래핀의 표면을 STM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핀의 표면을 STM으로 이렇게 천천히 탐침이 움직이면서 스캔을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웠듯이 여기 하얀 점이 이제 카본인데요. 카본이 육각 형태를 띠면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STM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블러리한 그 이미지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흐릿한 원자의 이미지를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이런 이제 얇은 2D 머터리얼, 그러니까 어떤 표면만 볼 수 있을 뿐이고, 그리고 고체의 표면만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큰 한계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화학에서 대부분 다루는 것들은 수용액 상태거나 어떤 기체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학에서는 STM이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최근에 2017년도에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은 방법이 바로 이제 크라이오 EM인데요. 크라이오 EM은 극저온 전자현미경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극저온 전자현미경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굉장히 거대한 현미경입니다. 이 크라이오 EM은 어떤 면이 좋으냐 하면은 이제 크라이오 EM의 장점은 이제 솔루션 상에서 수용액 상태에 있는 단백질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결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크리스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솔루션 상에 있는 단백질을 그냥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림이 여기 있는 것이 프로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틴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도 굉장히 큰 사이즈고요. 아톰 하나는
이 안에서 아톰이 하나하나 세세하게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보았듯이 현재 있는 최신의 그 실험 방법들도 이러한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 아토믹 디테일, 그 아톰 하나하나, 원자 하나하나의 어떤 움직임이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 방법의 한계, 리미테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을 하기로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을 하면은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화학에 이용한 선구자적인 사람으로서는 이제 월터 쿤과 존 퍼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1998년에 노벨상을 수상하셨는데요. 그래서 월터 쿤과 존 퍼플은 양자역학적인 앞서서 얘기했던 디락이 얘기했던 too complex to solve 했던 이퀘이션을 이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컴퓨터는 계산은 빠르니까 이제 그것을 컴퓨터 프로그래머 시켜서 양자역학을 풀도록 하면은 우리가 양자역학적인 어떤 결과, 예측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도를 이제 최초로 하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98년에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화학의 노벨상이 2013년도에 주어졌는데요. 그때는 마틴 카플러스, 마이클 레빗, 그 다음 아리에 와셜 세 분이 노벨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 세 분은 Molecular Mechanics라고 하는 분자 동력학이라고 하는 방법을 확립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분자 동력학은 앞서서 했던 그 양자역학, 퀀텀 미케닉스랑은 조금 다른데요. 퀀텀 미케닉스에서는 이제 양자역학을 푸는 거지만은 이제 몰레큘러 미케닉스, 분자 동력학에서는 조금 정확도는 떨어뜨리지만 단백질이나 DNA 같이 조금 더 큰 생체 분자의 성질과 움직임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과의 큰 차이는 공유결합은 깨어지지 않는 걸로 간주를 하고요. 굉장히 양자역학에 비해서 단순화된 모델을 이용을 해서 단백질을 기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과 몰레큘러 미케닉스, 분자 동력학의 차이를 잠깐 잠깐 살펴보면은 양자역학적인 방법은 요 Y축이 accuracy, 정확도입니다. 정확도는 높지만 number of atom, 다룰 수 있는 아톰의 개수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대략 한 몇백 개 수준, 한 500개 수준의 아톰을 가지는 분자 정도까지 다룰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개 정도 되는 아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오르게닉 몰레큘까지가 되겠고요. 프로틴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이제 더 큰 분자들, 프로틴, DNA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적인 것이 아니라 몰레큘러 메케닉스를 써야 된다. 이럴 때 이제 몰레큘러 메케닉스는 더 많은 원자를 다루기 위해서 약간 액큐러시를 희생을 한다. 약간 떨어뜨린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이제 계산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앞서서 봤던 실험으로 쉽게 밝힐 수 없는 분자의 구조라던가 성질, 반응 메커니즘들을 이제 이론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차피 실험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파트는 화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다음 분자의 구조와 성질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 그리고 새로운 분자의 합성 방법을 예측하고 제시하거나 혹은 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량적으로 예측한다. 이제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자가 서로 이렇게 잘 달라붙는다거나 잘 떨어진다거나 그리고 이제 특히 단백질에 어떤 분자가 달라붙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이제 약이 작용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신약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전산화학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전산화학을 왜 배워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이제 많은 일자리들이 로봇이나 AI로 대체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화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는 점점 더 쉽고 단순하고 약간 지루한 작업들은 이제 로봇이 대체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굉장히 쉽고 단순한 어떤 화학 반응 같은 것들은 이미 이제 대신 반응을 돌려주는 로봇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직업이 그렇지만은 화학자들도 점점 더 이제 창의적인 것을 이제 추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창의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러한 로봇이나 AI, 컴퓨터,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스킬을 갖추는 것이 바로 그런 이제 창의적인 일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 20-30년 뒤가 되면은 요즘 우리가 이제 미적분학이 이공계에서 어떤 기초가 되듯이 이제 모든 이공계 전공들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반드시 배워야지만 프로그래밍 코딩을 반드시 배워야지만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론과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점점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컴퓨터로 하는 예측의 정확도도 점점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드라이랩에서 일한다는 것. 드라이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훨씬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더 깔끔한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한 가장 큰 어떤 이제 응용 분야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신약 개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약을 찾는 게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신약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고비용과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수만 개 정도의 케미컬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수만 개의 케미컬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타겟팅하는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에 가서 결합할 것으로 예측되는 몰레큘들을 우선 수백 개 단위로 골라내고요.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특히 이제 컴퓨테이셔널한 방법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백 개 단위로 골라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클리니컬 디벨롭먼트 여러 가지 이제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거쳐서 약 한 10개 정도 5개에서 10개 정도의 몰레큘을 골라서 그것을 이제 실제 임상에서 테스트를 해서 그 중에서 이제 효과가 좋은 것 한두 개를 최종적으로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수만 개의 케미컬에서 시작을 해서 단 한 개의 워킹하는 어떤 케미컬을 찾아내는 이런 과정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기에서 보여주는 도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 여기에서 x축은 year 그러니까 연도가 되고요. y축은 number of drugs per billion US dollar R&D spending 즉 1 billion dollar 그러니까 10억 달러 10억 달러면 1조죠 그죠? 그러니까 1조 원을 썼을 때 number of drug 몇 개의 신약을 찾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를 보면은 한 1조 원 정도 연구비를 투자하면은 대략 한 50개 뭐 10개에서 100개 사이 지금 Y축이 로그 스케일이죠. 한 수십 개의 이제 신약을 찾았는데 최근 들어서 2010년도 지나서는 이제 이것이 1조를 투입을 했을 때 한 개를 여기가 지금 1이죠 그죠? 한 개를 채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만큼 신약 개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일단은 쉬운 것들은 쉬운 드럭은 이미 다 찾았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드럭을 찾을 때는 이렇게 이제 민간요법에 있는 것처럼 무슨 이제 풀을 달에 먹으면 좋다 이런 게 있으면은 그냥 그 풀을 가져다가 이렇게 갈아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케미컬을 추출하고 그 중에서 어떤 케미컬이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냈었는데, 이제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그렇게 주변에 있는 뭐 풀, 동물, 나무 이런 데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케미컬들은 거의 다 테스트를 해봤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쉬운 것들은 거의 다 찾았고, 이제 남은 것들은 이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케미컬을 우리가 새롭게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일단 올라간 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규제가 예전보다 심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약을 쉽게 승인을 내줬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어떤 케미컬은 어디에 안 좋고 어떤 케미컬은 어디에 안 좋고, 이제 우리가 의학도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독성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서 규제가 심해졌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안전한 드럭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이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는 아마 나중에 또 설명할 일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드럭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스텝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target to hit, hit to lead, lead optimization, preclinical, 그다음 phase 1 to 3 여러 가지 스텝을 거치게 되는데, 그리고 이 모든 스텝을 거쳐 가는데 대략 이제 1조에서 이제 2조 원 정도의 돈이 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컴퓨테이셔널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좀 줄여보자 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물질, 신소재를 찾아보자 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여기에 보면 이제 Material Genome Initiative라고 여러 가지 이제 물질 지놈 뭐라 그래야 돼? 이니셔티브는 이제 물질 지놈 연구단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가상의 물질을 합성하고 그 가상의 물질의 성질을 또 가상으로 예측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성질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는 어떤 분자 아니면 머터리얼을 찾아보자,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제 컴퓨테이셔널한 랩의 장점은 일단 뭐 심플하고 깔끔하다는 거죠. 이제 드라이 랩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있던 연구소의 이제 제 자리인데요. 이제 컴퓨터 하나, 그죠? 네, 컴퓨터와 이제 모니터 하나가 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웹랩에서는 이렇게 이제 많은 초자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뭐 사실 제가 이제 컴퓨테이션을 전공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초자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결과가 항상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컴퓨터로 하면은 뭐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컴퓨테이션이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실험을 하다가 뭔가 난 내 손은 실험에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학생들은 컴퓨테이션을 한번 뭐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사실은 이제 컴퓨터 하나가 있었다고 했지만은 이제 저 데스크탑은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뭐 결과를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실제로 계산을 돌리는 거는 여기 있는 이제 이런 클러스터 혹은 이제 슈퍼컴퓨터라고 부르는 이런 이제 거대한 컴퓨터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계산이 실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산화학에서 필요한 스킬은 뭐냐? 전산화학에서 필요한 스킬 혹은 이제 배우게 되는 스킬들은 첫 번째로 이제 컴퓨터 스킬. 전산화학에서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리눅스라는 운영 체제 하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눅스를 한번 실습 시간에 다뤄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웹 서버 이런 것들은 이제 웹 페이지에서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다운받거나 뭐 검색하거나 돌려보거나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 앤 스태티스티컬 애널리시스 메소드. 그래서 분자 모델링을 하거나 통계 분석을 하거나 혹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면은 더더욱 좋겠죠, 그죠? 네. 그래서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컴퓨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C, C++, Fortran, Python, Java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뭐 이번 학기에는 일단 이것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Understanding Chemical Theories. 그리고 이제 전산화학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양자역학이라든가 통계 연력학과 같은 이런 이제 물리적인 이론들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물리화학에 조금 관심이 좀 더 있다면은 네, 조금 더 네,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curiosity와 enthusiasm, 그러니까 호기심과 열정이 일단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산화학을 하게 되면은 계산화학을 전공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커리어 패스를 가지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이제 뭐 대학에서 이제 어떤 뭐 교수가 되거나 이제 연구자가 되거나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정부 출연 연구소나 기업 연구소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혹은 화학이나 바이오 관련 기업에서 이제 연구직으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리와 관련된 이제 박사 학위자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대학에서도 이제 계산, 분자 모델링 전공의 교수진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 전공 학과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 그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비중이 좀 적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 많은 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출연 연구소,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트, 표준과학연구원, 크리스 등에 다 이제 계산화학을 담당하는 이제 전문 부서가 다 따로 있고요. 그다음 이제 키스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는 슈퍼컴퓨터를 유지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계산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연구소, 뭐 LG화학이라든가 SK라든가 삼성에서도 이제 많은 최근 들어서 이제 전산화학, 계산화학 전공자들을 굉장히 많이 채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시간 그 전산화학의 개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다음 주에 진행하게 되는 이론 수업은 이제 영어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숙제 일단은 과제는 네, 그 주어진 데드라인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